두 번째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의 그 다음 한민복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보도록 합시다. 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까 이육사 시인하고 시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을 그 일제강점기하고 엮어서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읽기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론적으로 그러니까 절대론적으로 해석하면 모란은 그냥 소망? 희망?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되고요. 근데 반영론적인 해석에서는 네, 일제강점기의 광복 이런 걸로 해석이 또 가능하죠. 자, 시로 바로 갈게요. 이 시는 단연시예요. 연이 하나고요. 줄수를 따져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행이네요. 12행인데 마지막 두 행이 위쪽에 나왔던 거하고 유사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수미상관기법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세요. 가봅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모란이에요. 모란. 이 모란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거든. 무슨 소재? 시적 화자가 보람, 봄. 그러니까 뒤에 보면 봄도 나오고 보람도 나와요. 이 봄이나 보람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시어야. 자, 이게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직이라는 표현을 썼어. 아직. 그러니까 나는 아직 계속 기다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다리게 된다는 거야. 나는 이제 어떤 태도가, 다른 태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기다림이 계속됐다는 거야. 그리고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란과 봄은 공통적인 거라고 했어요.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다. 기둘리고는 옛날에 이제 이 방언의 사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요를 쓰는 건 우리가 경어체. 일반적으로 경어체는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뭘 사용했어요? 음성상징어 사용했어요. 뚝뚝은 의태어예요, 의성어예요? 뚝뚝 의태어야. 자,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시가 좀 특이한 게 여기 사이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중간에 끊어보면 나는 모란이 피기 전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모란이 핀 다음이죠. 그러니까 모란이 피기 전에는 모란이 피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모란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란이 떨어진 서름. 정서 직접적으로 등장한 것도 확인하세요.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기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봄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봄이에요. 여기에서 봄, 여기에서 봄. 이 모란이 곧 봄이고 봄이 봄이잖아. 자, 뚝뚝 떨어져 버리면 봄을 여인은 이별하다의 뜻이야. 봄과 이별한 서름에 잠길 거다. 정서 직접 나왔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모란이 진 다음이에요.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라 그랬어. 마저. 그러니까 이 떨어져 누운 꽃잎은 자기한테 굉장히 소중한, 떨어지기 전에 그 꽃이 소중했지. 이 꽃마저 다 없어져 버리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뭐였어? 봄이자 모란 서운케 무너졌느니. 서운하다는 표현 또 나왔어. 그치? 자, 뻗쳐오르던 건 올라가던 거였어, 모란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 무너졌어.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모란이 피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상승해. 근데 모란이 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적 화자의 정서가 하강해.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자, 요것도 문제 잘 나온다. 360날. 이걸 구체적인 정서의 깊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자, 섭섭해 우는데 모란이 떨어진 슬픔, 모란이 떨어졌을 때 서글픈 거, 이걸 얼마만큼의 깊이로 나타내는 거야? 나 360일간 울어버릴 거야. 물론 당연히 과장이죠. 과장인데, 과장법도 사용돼 있는데 이걸로 통해서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라고. 좀 더 구체적인 걸로. 자, 한양, 항상 섭섭해 운다 이런 뜻입니다. 한양은 상상이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반복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때요. 맨날 나오던 거죠. 찬란한 슬픔의 보물.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 원래 요 앞에 나와 있어야 되겠지.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보물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도치 확인할 수 있고요. 찬란과 슬픔은 둘이 양립할 수 없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역설 나와 있겠죠. 자, 도치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고 싶은 거야. 뭐를? 기다리겠다는 걸.
물론 여기를 강조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다린다를 강조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왜 역설법을 사용했죠? 왜 찬란한가요? 봄이 왔으니까. 모란이 피었으니까. 하지만 왜 슬프죠? 모란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다라는 거고, 자, 기다리다가 슬프다가 다시 기다리게 될 겁니다. 구조도 순환인데 심지어 뭐도 순환하고 있어요? 여기 볼까요? 이렇게 두 개. 맨 첫 번째 두 개랑 이렇게 두 개가 우리 이거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수미상관 구조가 보여주는 것 자체도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다림이 계속해서 순환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순환은 사실은 이 사람이 원하고 있는 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하면 더 맞아 떨어지는 거지. 시대를 반영하면 그래 또 지겠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김영랑 시인의 다른 시인 뭐 독을 차고 이런 시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의지가 좀 있었던 시인인 게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김영랑 시인을 이 시를 이제 순수주의, 낭만주의 이렇게 부르고요. 유미주의 시라고 보통 부르게 돼요. 미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래서 여기다가 세련된 시어를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 쓴다.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의지적인 태도를 좀 볼 수는 있더라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얼마 전에 우리 정리했었는데 사실 한민복 시인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는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시죠. 쉽게 볼 수 있는. 왜냐면 이 시 자체가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라서 시적 화자의 처지를 살펴보면서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시다. 아래층에서 물 틀면 단수가 되는, 물 끊기는 걸 단수라고 해요. 아래층에서 물을 틀면 단수가 돼버려. 위층까지 물이 안 오는 거야. 수압이 낮아서.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 여기가 시적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만학은 늦은 공부야.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난 형님네. 이것부터 우울하다. 형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세방에 사시다가, 근데 어떤 전세방? 여기도 좋은데 아니야. 아래층에 물 틀면 단수되고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세방에서 이주했어. 어디로? 사글세방으로, 월세방으로 간 거야. 왜? 내가 학교를 가니까 등록금을 내려고. 형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야.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자, 달그락 떨이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자.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이사 가는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이 상황에서 되게 그러니까 나오잖아.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 보이던 이삿짐. 다 드러나 이사하는데 이 리어카로, 심지어 짐을 리어카로 나를 수준이잖아. 가슴이 한창 덜컹거리고 약간 연결하는 거 보여요? 사실 덜컹거리는 건 리어카 가면서 덜컹거렸던 걸 거야. 그걸 가슴이 덜컹거린다고 표현했어. 두 가지 의미야. 중의적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적 표현이기도 한 거죠. 형은 시장 골목에서 자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죠. 시장 골목에서 자장면을. 원래 네, 이사하고 나면 자장면은 국룰이거든요. 뭐 요즘에야 뭐 네, 이삿짐 센터에서 하니까 그런 거 없겠지만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 왜? 얼마 없잖아.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전날 친구들하고 깡소주 마셨대. 깡소주는 안주 없이 마시는 소주거든. 별로 돈 없을 때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친구들하고 깡소주 먹었을까? 형이 희생하잖아. 얼마나 우울해. 그러니까 형한테 미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목마른 걸 조갈증이라고 해요. 술 많이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에 목말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자, 조갈증을 풀면서 자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봤죠. 처음에 이 사람이 중국집 젊은 부부를 봤을 때 어땠어요? 이상했어. 쟤네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이야.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자장면집에서.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자준 아기를 고마워하며, 이 고마워한 건 누구야? 젊은 부부야. 이상한데 엮지마. 자,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연약하다 그랬다.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두 개가 서로 대비되는 것 보여요? 연약한 반죽으로 이 두 부부가 만들고 있는 건 뭐였어요? 튼튼한 미래야. 아, 이 두 개 대비를 하는 거야. 자,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갔죠. 이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다고 생각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시적 화자가. 그런데 보니 어때? 고마워하고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받고 서둘러 배달 나간대.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이게 포인트죠.
이상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아름다워. 근데 어떻게 아름다워? 눈물처럼 아름답다고. 눈물 난다는 얘기야. 응? 물배가 부른데도 자장면을 남기기 미안해서. 이들이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미안했다 이거야. 왜 물배가 불러? 아까 요거 먼저 다 냉수 먼저 마시고 마셨어요.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대. 살아간다는 게 여기도 도치네. 그치?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지. 살아간다는 게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날 나는 분명. 그날은 언제야? 이 녹색 부위. 이상한에서 아름다워로 바뀐 이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본 그날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슬픔이 배부른다고요? 나름의 역설입니다. 우리 아까 찬란한 슬픔의 볼에서 확인했다시피 여기도 역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설적 표현이라고. 왜요? 슬픔은 배부를 수 없는 거잖아. 배가 부른 건 슬픈 게 아니잖아, 사실은. 누가 매겼어, 일부러? 그래서 여기 역설적 표현하고 여기 역설적 표현하고 우리가 같이 엮을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이 역설의 의미는 뭐예요? 분명히 슬픈 게 있었는데 이 중국집 젊은 부부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취했다. 그 아름다움이 참 만족스러웠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슬프긴 했지만 그러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개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